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번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에 이 공표한 태로 오늘 오전에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의회가 TBS에다가 김어준이 출연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이가 이거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동의 안에 OK를 해야만 되는데 OK를 안 해가지고 공개가 불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강제 수사를 통해서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요. 대통령의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게 법원의 이제 판결이잖아요. 예, 그리고 장관들 특활비도 공개하라. 근데 김어준이 출연료 공개하라? 당연히 법정에서 때리죠. 그래서 서울시의회 이종배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 있잖아요. 요런 거 그냥 바로 고발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고용주 지금 저 변호사,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요거 좀 제대로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고용주 변호사는 뭐 아주 직격탄을 잘 날리죠. 그래서 오늘은요 주요 이 보수 매체의 광고문 형태로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발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요 국내 현안과 그리고 이제 이번 중동 방문의 성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이 전세 사기 문제, 기술 탈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민생 이 현안 어려운 문제 요런 전반적인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연금 개혁 문제 요런 거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예, 역시 이제 전세 사기 문제, 윤석열 대통령 평생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악질 범죄다.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요. 보통 강한 입장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문을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요, 이번 이제 중동 성과와 관련해서, 먼저 이 대통령의 이제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여러분께도 저도 많이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번 중동 방문과 관련해서 올해 초에 UAE 국빈 방문에 이어서 중동 빅3 국가와 정상회담을 완성을 했다. 예. 완성을 했다. 그래서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 규모 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UAE에서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에 체결했던 작년 11월이죠. 그 290억 달러 MOU하고 올 1초 UAE 국빈 방한 시 발표된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다 합치면 792억 불 약 107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의 뛸 거대한 운정당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와 민생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자세한 이 설명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107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이 정상회담 사상 최고의 이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하나씩 주요 현안에 관해서 23분간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이 말씀인데 요거를 제가 압축해서 한 5분에서 한 5, 6분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금 개혁, 이거 연금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한테 그동안 밝힌 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서요.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이 개혁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 또는 선거를 앞둔 몸사르기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요. 이 비판하는 내용을 다시 언급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지난 27일 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험료율, 그 다음에 수급 개시 연령, 소득 제체율 이런 숫자가 없다 이러면서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다시 꺼내서 역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 정부 문재인 때 봐라. 이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결국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80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재정 추계 그리고 수리 검증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신청 인터뷰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을 굉장히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거쳤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결론 내용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나가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요. 이번 연금 개혁 종합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 할 말 없는 것이죠. 네. 아니 국회에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이게 뭐 숫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거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없는 개혁안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 역공을 취하고 있는 대목인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는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민생 현장 이 방문, 탐방 내용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이거를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 외침과 현장의 절규에 신속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이 대통령으로서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그리고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고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고 밝히고 그러한 국민들 민생의 이 현장의 목소리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한 같다. 그러면서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말이죠. 전부 수조 원의 이익을 얻는데 이 수조 원의 이익이 실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전부 가만히 은행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고금리를 뜯어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 수조 원의 은행들 이거 영업 패턴을 바꾸도록요. 판 자체를 갈아엎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은행 이 고금리, 이 예대 마진 차가 크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은행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개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대 마진 폭이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인베스먼트,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이익을 가지고 영업 실적을 막이는데 대한민국 투자는 거의 없어요. 오로지 예대 마진이 제일 커. 이거 뜯어고치지 않는 한 계속해서요. 뭐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대기업이든 간에 은행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적을.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 여기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상대책까지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이제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홍대합과 같이 인파 밀집 지역에 치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방과 후에 돌봄 수요 보완책이 굉장히 기묘하다는 거 이런 거를 이번 민생 탐방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왔다라고 밝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장 방문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고 이러한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요. 정부의 장, 차관과 청장, 실국장들도 전부
이 탁상 정책이 자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 발생 전세 사기 문제, 이거는 법정 최고형 구형, 그리고 범죄 수위 몰수,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이 청년들로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다. 예, 그래서 이런 악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련 이 법안을 잘 만들어 달라. 예, 그리고 이런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빠르게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이제 고용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난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예. 고용률이 현재 62.6%,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예. 그래서요, 전 정부 시기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천 명이었는데 비해서 현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예. 그래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는데 이 일자리는 혈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 주도의 시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질도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도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이 됐다. 그래서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계속 뛰고 또 뛰겠다. 이거 문재인이가 제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문재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뭐라고 또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뭐 이상한 책 한 권 들고 와가지고 책 팔아먹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 또 비판하는 게 아니냐. 그게 버릇이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이가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수준이.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국무회의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인요한 이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 12명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자, 참배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업적이다. 유태인들이 한 말 빌리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리고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 조상이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랑스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경험 5.18 때 이제 시민군의 이제 통역관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한 기억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북쪽으로 향해서 우리를 지키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원통하다. 둘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매일 애국가 부르고 반공구호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면서요, 방명록에다가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참배가 끝나고 나서 5.18 공법 산단체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았어요. 이 건의문 내용은 5.18 정신을 갖다가 이 헌법 전문에 실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들을 갖다가 국가 유공자로 승격을 시켜달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의문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은요, 꼭 관철되고 전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인요한 위원장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5.18 묘지 맨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향이 순천이다. 민주당 사람들이랑 또 친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서로 헐뜯고 분쟁의 역사를 그만하고 이제는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도 이제 그 연이은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할 때 2020년이죠 벌써 맨 먼저 1호 행보로
지금 5.18 묘지를 참배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경선 때 5.18 묘지를 참배한 바 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당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자꾸 이거를, 방문하니까. 그래서 또 이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이러한 인용한 위원장의 5.18 민주묘지 참배를 깎아내리는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청래 이런 발언을 보면요.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면, 예. 또 때가 됐냐? 뭐하러 광주 가냐? 김종인도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제동하라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전두환 옹호하고 칭송하고 문제가 되니까 개사과를 했다라고 해서 또 막말을 더 붓고 있는 정청래. 이거 내년에 반드시 자기공천해서 우리가 정청래를 낙선시켜야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리고 점잖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저도 이제 5.18 이 운동, 나름대로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후에는요, 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18 묘지 참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보수 여권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신선한 종의 변화의 상징, 국민 통합의 상징체로 이제 5.18 묘지를 맨 먼저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밝히고 그러는데, 요것도 일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국립현충원이 5.18 묘지보다는 앞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현충원을 방문하고 5.18 묘지를 두 번째로 오후에 가는 그런 정상적인 수순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정신 전문에 좀 넣는 것도 검토했다. 아니,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계속 새로운 지도부가 가도 5.18 묘지를 맨 먼저 가. 혁신위원장이 생겨도 5.18 묘지를 맨 먼저 가. 그리고 현충원은 나중에 가. 요거는요,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우리 보수 여권에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 5.18 정신을 좀 폄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모습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5.18 정신의 이 함의 이거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립현충원을 먼저 가고 예, 이제 5.18 묘지를 가는 이게 정상적인 수순 아니냐?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말이죠. 예, 요런 정상화의 과정을 이제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행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두 개를 더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는 김어준이, 이거 1년 출연료가 수억이다. 5억까지 나왔었잖아요. 2억에서 5억까지 나왔어요. 1년 출연료가. 그래서 이 사상 최고치를 받은 게 이제 더군다나 TBS 적자인데,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국민 혈세를 김어준이 개인 포켓에다 다 집어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어준이의 이 출연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울시의회에서 TBS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아예 시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딱 결론을 다 내린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회에서요, 이 김어준이 이 출연료가 얼마냐? 이거를 요구했어요.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 김어준이가 요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반발. 이거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김어준 사인되어 있잖아요. 68년 12월 6일생. 부동의한다.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이게 10월 12일이니까 최근에 내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이런 천년피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울시장과 TBS도 대표도 싹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김어준이는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TBS가요. 이 김규남 서울시 의원, 우리 국힘이죠. 여기에 제출한 2018년도에서 23년도까지 방통위 제재를 받은 방송인 출연료 내용, 요거를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방통위로부터 총 3번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처분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 31일 날 김어준 누수공장에서요. 과거에는 이태원에 일방 통행을 위한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 이런 허위 방송을 했어요. 김어준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재명이를 비하한 이정열.
그리고 강경화 장관을 희화한 김종대, 이렇게 3명 때문에 3번의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 제재 내역을 TBS가 공유하면서 이 이정렬한테는 각각 2년간에 2,350만 원, 김종대한테는 1회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딱 김어준만 발표하지 안 했어요. 자, 이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까 이제 여러분께 방금 전에 지금 이게 떠 있네요. 예. 이 정보, 개인정보 공개에서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공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야, 참 이런 이 인간이 아직도 이게요, 좌파들의 아주 최고의 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출마하려면 전부 김어준 방송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가짜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게 아주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요, 이 비명들이 있는 데를 여론조사 쫙 해가지고 친명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나오게끔 나와요.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비명 현 의원 잘라야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김어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김어준이가 끝까지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제 조치밖에 없다, 법으로 관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고발,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고발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김규남 우리 국민의 의원이 요거를 갖다가 공개를 요구했으니까 김규남 의원이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하십시오. 예, 그 길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영주, 지금 이제 자유민주당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플래카드 정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신문 광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매체 일부의 광고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입장문의 핵심은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이 하마스가 침공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우려들이 많잖아요. 이거 북한이 이거를 배웠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고영주 변호사가 광고문을 낸 거예요. 침공당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대한민국 6.25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다. 그래서 북한 개입 중동 전에 침묵하는 이재명과 문재인은 북한의 우군이냐? 예, 맞는 얘기죠. 우군 정도가 아니죠. 예, 아주 그냥 그 굴종 세력들이죠. 굴종 세력들. 자, 그래서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판하는 4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슬람 부장단체 하마스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어서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테러 공격을 계획해오다가 이스라엘이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성을 보이니까 기습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땅굴 기술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다음은 한반도일 수 있다. 북한도 안전이 위태하면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26일 날 이 담화에서 한반도 지역의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한미일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자, 그리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 시에 미군 파병에 찬성한다는 미국민들의 응답이 50%로서 2017년도 63%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믿지만 그 당시 미국 내 여론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재명이 뒷받는 북한의 김정은이냐, 대북 미사일 방어 사드 밴드, 그 다음에 가짜 평화 무장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 굴종 평화죠. 예, 노예 평화입니다. 노예 평화. 사기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또는 핵실험 재개 시엔 완전히 폐기하라. 자, 그래서 이제 더 덧붙여가지고 문재인의 핵 발전 기술 USB의 김정은 전달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북 선거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이 광고문, 정말 이재명과 문재인이 북한의 우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굴종자, 노예 역할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대화, 사기쇼, 평화, 가짜 쇼를 해왔는데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고 아직도 김정은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